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우리가 잠깐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논란이 된 사안인데,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순방 중인데요. 순방 하루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대통령 순방을 동행 취재할 MBC 기자단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했다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은 MBC 측의 그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MBC의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MBC가 이제 2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순방 외교를 앞두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익을 또 훼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MBC가 그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계 그 5개 단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고요.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 기자단도 지난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MBC 탑승 배제 조치에 항의해서 출입 기자단 중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세금을 쓰는 순방 취재에 국익을 위해서 언론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윤 대통령의 시혜적 시각은 취재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해가지고 취재 활동을 벌이는 언론사는 전용기 이용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든요. 네. 일단 MBC 측은 대통령 전용기에 앞서서 하루 전에 출발을 했다고 해요. 민항기를 타고. 그래야 될 겁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 이런 발언을 했죠. 이게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국익을 일단 MBC가 훼손하는 행동을 했기에 굳이 세금을 써가면서 특정 언론사에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또 언론계에서는 동행 취재를 하더라도 각자 언론사에서 항공편 등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시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닌 것이요. 그 전용기를 타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 순조로운 그 취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이번 윤 대통령 해외 순방은 인천에서 캄보디아 푸놈펜, 그리고 그 푸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또 발리에서 인천, 이렇게 그 3번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캄보디아 푸놈펜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래서 민항기 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또 푸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비행편이 직항편도 없고 경유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민항기를 탑승하는 취재진은 일요일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를 포기하고 일찌감치 발리로 향하거나 아니면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를 마친 뒤에 14일 경제외교 일정 일부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 북한 대응 문제가 주요 의제인데 이번 순방의 여러 일정 가운데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일정입니다. 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동안 그 대통령은 국제회의 연설이나 그 각종 국내 행사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의 결정은 하루 전날 결정이 되어서 과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연이은 북한 도발에다가 경제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들로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전격적으로 순방 출발 하루 전에 이런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과 관련한 이런 순방 결과가 좀 빛을 발해지는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순방 이후에 또 이런 보도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보름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이번 참사가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학가에도 사실 많은 희생자가 나온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도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서 조용하게 애도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참사 초기에 비해서 이번 주 언론 보도는 조금 다른 시각의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고요. 여론의 사회적 역할과 재난 보도와 관련한 고민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난 보도를 대하는 언론의 윤리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자료의 요청을 시작한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10월 30일자 기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극적 영상 허위사실 유포에 이젠 우리도 성숙해질 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SNS와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리지 말자는 자정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자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CPR 영상 그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말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자정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이제 소통 창구인 소셜 미디어와 포털사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과정은 매일경제 10월 30일자 이태원 참사 끔찍 영상 사진 유포 자정 촉구 정신과 의사들도 목소리 그 기사와 뉴시스의 30일자 이태원 참사 적나라한 영상 유포에 포털 SNS 업계 자정 총력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30일 트위터 대한민국에는 트위터의 민감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알려드린다며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시면 신고해달라고 게시했습니다. 국내 포털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게시글 그리고 댓글 작성과 관련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추모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마련했는데요. 일반 뉴스와 달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정해진 문구로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는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해진 문구로만 댓글을 달도록 했던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도 먼저 나선 거는 시민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이 보도 자제, 자극적인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해서 SNS나 포털사들에서도 반응을 하면서 카카오나 네이버까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좀 추모의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까지도 좀 우리가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건데 언론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네요. 네, 참사 발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 스스로도 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나름 의미 있는 대응이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뉴스를 작성하는 기자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네. 기자협회보의 11월 1일 세월호 이후 8년 그리고 이태원 언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일보 10월 31일자 방송 3사 자극적 보도 지적에 이태원 참사 영상 자제령 등의 보도에서 현재 벌어진 재난을 다루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재난 보도 준칙을 거론하면서 8년 사이에 그새 아픈 기억을 잃어버린 언론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세월호 때와는 달리 이번 참사에선 언론사의 자정이 좀 빨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것보다 뉴스를 접하는 생존자와 유가족, 다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심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목한 행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때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재난보도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언론사들의 자성의 목소리 시기적으로 조금 뭐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MBC의 경우 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재난 보도나 부정적 사건 보도의 낡은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네. 11월 6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서는요, MBC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MBC는 이태원 참사 대신에 10월 29일 사고라는 의미로 12구 참사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결지어 위험한 지역으로 낙인 찍는 부작용을 막고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라는 그 의미를 밝혔는데요. 네. 이어서 보도에서는 한국심리학회도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과거에도 진도 여객선 침몰을 세월호 참사로, 그리고 뉴욕 쌍둥이 빌딩 붕괴를 9.11 테러로 바꿔 쓴 전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관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겨레 8일자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 그 기사에서 세월호 사고가 과거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면서 그 사건의 성격이나 중요성 등을 파악해야 할 책임이 언론에게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면서도 이번 참사를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내부의 결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태원이라는 지역명을 참사의 명칭이라 하는 것의 문제점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로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이번 재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규모 참사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언론에서 아무 고민 없이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그 사실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역이나 오히려 피해자를 지칭하는 특정 이름이 그렇죠. 세간에 네. 불리면서 네. 언론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사 내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격이나 지역 문제, 2차 가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역시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MBC는 이태원이라고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이 낙인 찍기다. 이래서 12구 참사로 부르겠다고 네. 규정을 했고 또 반면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사의 성격이나 중요성을 볼 때 그래도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는 게 맞다라고 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 언론사들에서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이걸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의 명명을 하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초반에 일부 언론에서 속보 위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여과 없이 현장을 보도하던가 네.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소셜미디어 괴담을 검증도 없이 언론사가 나서서 보도했고 이게 오히려 확산에 일조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언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애도 기간이 지나면서 참사의 원인과 치유 등에 관한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외부 기고나 칼럼에서 이제 이런 시각이 많아지는데요. 경향신문은 11월 7일자 그 속보 전쟁과 뒷북 자성은 왜 반복될까? 그 서울대 김수아 교수 칼럼에서 그 지난 1일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는 성명 등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성이 좀 늦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공적 애도를 위한 명확한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의 책무를 수행하고 속보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시스의 11월 9일자 재난세대 10대엔 세월호, 20대엔 코로나 이태원, 상처가 일상인 청년들. 이 기사에서는요. 그 당사자 세대가 겪는 좌절감과 공포감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네.
참사를 겪은 세대도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뭐 공황장애나 우울장애, 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세대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치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참사의 책임과 제도 개선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10대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세대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 이태원 참사 때 20대가 된 이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실제 20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책임과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도 우리 사회에 이런 트라우마가 들이오지 않도록 참사 이후에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